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나요? 아들의 집에서 구박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늙은 아버지가 딸의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버지는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 보상금 6억 원원문 200만 대만 달러 상당을 몽땅 자신을 돌봐준 딸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안 친아들이 세상에나 친아버지를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불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도대체 노인이 편애를 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너무 탐욕스러운 걸까요? 화목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 가족이 어쩌다 원수처럼 등을 돌리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년의 가장 큰 비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픈 것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늙어서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자, 자리에 편히 앉아 저와 함께 이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시죠. 1. 헌신했던 아버지, 아들의 집으로 가다. 올해 69세인 김영감님 가면 코레일 철도청에서 퇴직한 지 15년 차 된 베테랑 철도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운전사령실의 관제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인심도 좋아 역 근처 분식집 사장님들도 그를 보면 김 반장님 나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금슬이 좋았지만 아내는 몸이 약해 50대 초반에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 몇 년간 김 영감님은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병실을 지키며 자식들에게는 병원비 한 푼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해, 그가 딱 55세 되던 해에 그는 미련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고향에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호가 거의 반강제로 그를 설득해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거기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랑 며느리랑 이번에 일산 쪽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같이 살면서 손주도 좀 봐주시고 하세요. 김영감님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일남일녀 중 민호는 장남이고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니 이미 출가한 딸 지은이보다는 아들을 돕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요. 처음 몇 년은 꽤 순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손자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점심이면 며느리를 위해 반찬 서너 가지와 국을 끓여두었죠. 며느리 미경도 퇴근하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버님, 오늘 족발 삶으셨어요?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하며 좋아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호강은 아니더라도 노후의 안식처는 있구나. 2. 균열의 시작. 그리고 텅 빈 통장.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5살 되던 해 아들 민호가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친구랑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열기로 했는데 가맹 계약은 다 됐고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대출 받아도 한 2억 5천 정도가 모자라는데 아버지, 그 옛날 집 그거 파시면 안 될까요? 김 영감님은 멈칫했습니다. 그 낡은 집이 얼마나 한다고. 그 집은 나중에 어차피 네가 물려받을 건데. 김 영감님은 망설였지만 정 급하면 미리 주는 셈 치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저 진짜 성공할게요. 그 주의 집은 시세보다 좀 싸게 약 4억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세금, 짐 정리 비용을 빼고 나니 딱 4억 원이 남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중 2억 5천만 원이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가게 오픈이 급하다며 계약서도 대충 보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딸 지은이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전화기 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집을 팔았다고요? 제정신이에요? 그럼 아빠는 나중에 어디서 살 건데요? 노후 대책은요? 아들 집에서 살면 되지. 김영감님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민호가 그랬어. 방 3개니까 손주방 하나, 내 방 하나면 충분하다고. 아빠, 지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 민호 오빠 사업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전화는 말다툼으로 끝났습니다. 김 영감님은 출가 외인이 친정일에 웬 간섭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밤 딸 지은은 울며 잠들었지만 김 영감님은 아들에게 모든 걸 해주었다는 뿌듯함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이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을요. 3. 소파 위에 이방인. 아들 집으로 완전히 들어간 첫 몇 달은 그럭저럭 체면이 섰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방 3개가 있어 그가 쓸 발코니 쪽 방은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며느리 도시락을 싸고 손주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태블릿으로 요리법을 배워 닭백숙도 끓이고 손주 간식으로 붕어빵도 구워주었죠. 그는 자신이 얹혀 사는 노인이 아니라 쓸모 있는 가장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배치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다이어트를 한다며 거실에 러닝머신을 들여놓더니 거실 한쪽을 운동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야근이 잦다며 서재를 침실로 바꿔 혼자 자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방이 필요해지자 결국 김 영감님의 방은 손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잠깐만요 라며 창고방으로, 나중엔 옷들이 쌓인 잡동사니 방으로, 그리고 결국엔 거실 소파 위로 밀려났습니다. 잠실하던 소파 생활은 1년 반이나 이어졌습니다. 소파 옆엔 콘센트도 없어 겨울엔 멀티탭을 길게 끌어와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옷장은커녕 플라스틱 박스에 옷을 구겨 넣어 거실 구석에 두어야 했죠.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이불을 개어 손자가 아침 먹을 자리를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밥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를 위해 슴슴한 나물과 국이 올라왔지만 갈수록 며느리의 요리는 원팬 요리로 변했습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다 같이 먹으라 했죠. 얘야, 내 위장이 안 좋아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말을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맞벌이라 바빠요. 반찬을 2가지로 어떻게 해요? 정 못 드시겠으면 직접 해 드세요. 김 영감님은 아무 말 없이 고추기름 둥둥 뜬 국에 밥을 말아 삼켰습니다. 한 번은 밤에 너무 배가 고파 아들이 냉장고에 남겨둔 매운 갈비찜을 몰래 먹었다가 위경련이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자느라 몰랐고 늦게 들어온 아들 민호가 소파에 웅크린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또 뭘 드신 거예요?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냉장고 그 갈비찜? 매운 거 못 드신다면서요. 아들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소화제 하나를 툭 던져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영감님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내 연금 통장 너한테 있지? 나 뭐 좀 살 게 있어서 그런데. 민호는 침묵하더니 방에서 봉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ATM기에 넣어보니 잔액은 딱 30만 원. 30년 철도원 생활의 퇴직금과 집한 돈이 이제 3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손자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두고 소파 시트가 다 누래졌잖아. 손자는 철없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발 냄새 나요? 김 영감님은 쓴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자와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집 안 것을 쓰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집안엔 그의 밥그릇도 칫솔 꽂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그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잠시 이용당하고 버려질 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베란다에 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의할 게 있는데요. 저랑 미경이랑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요. 집도 좁고 제가 알아봤는데 저기 외곽 쪽에 요양원 시설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당분간 거기 계시는 게. 김 영감님은 찻잔만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나가마. 하지만 너희가 말한 곳은 안 간다. 사 냄새 나는 창고, 그리고 딸과의 재회. 떠나는 날은 동트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누굴 깨울까 봐서가 아니라 마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중형 여행 가방 하나, 낡은 우산, 트렌치코트, 그리고 전 재산 30만 원. 이게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딸 지은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하철을 타고 30년 전 살았던 영등포,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예전 집은 팔았지만 집 건물 지하에 딸려있던 작은 창고 하나는 미등기 건물이라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방치된 그곳, 녹슨 철문 열쇠 구멍에 뻑뻑하게 열쇠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먼지가 카페처럼 쌓여 있었죠. 그는 청소업체도 부르지 않고 직접 물을 길어다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틀 만에 겨우 이불 펴고 누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밤에는 헌책방에서 산 소설책을 읽으며 버텼습니다. 낮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딸 지은이 아버지를 찾은 건 동네 이웃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너희 아버지 비슷한 분을 봤어.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 지하 창고에 산다던데. 지은은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보게 야위였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찌든 대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치 벌받는 아이처럼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 바쁘잖아. 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었다. 딸은 더 묻지 않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위 상훈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차문을 열자 김 영감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추억의 소야곡. 김 영감님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딸네 집에서의 첫 식사는 맑은 닭곰탕이었습니다. 기름기를 걷어내고 대추와 인삼을 넣은 따뜻한 국물. 식탁은 작았지만 내 식구가 앉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녀가 학교 이야기를 조잘대고 사위 상훈이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저녁에 야구 중계 같이 보실래요? 치킨 시킬까요? 김 영감님은 국을 마시다 눈물을 뚝 떨어뜨렸습니다. 딸 지은은 모른 척 닭고기를 발라 아버지 숟가락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방은 1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라일락 나무가 보이고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새 침대, 머리맡엔 체온계와 위장약, 그리고 눈부시지 않은 무드등까지 화려하지 않지만 오직 그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12억 원, 6억 원의 기적, 그리고 심판. 며칠만 있다 나가려 했던 김 영감님은 사위 상훈이 건넨 열쇠를 받아들고 결국 그 집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진을 받게 하고 영양사 상담까지 예약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 예전에
아버님이 오빠한테만 재산 다 줬을 때 섭섭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운전대를 잡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젊을 땐 미웠죠. 근데 지금 아빠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밥 한 끼 해드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조수석에 앉은 김영감님은 차창 밖만 바라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영감님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7시에 일어나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생활비 50만 원을 내놓겠다고 고집을 피워 관철시켰습니다. 나도 이 집 식구로서 밥값은 해야지.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 내시는 대신 손님처럼 굴지 마세요. 비로소 그는 객식구가 아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붉은 도장이 찍힌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김 영감님이 잠시 머물렀던 그 영등포 지하 창고와 땅이 도시정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수용된다는 통지였습니다. 보상금 추산액 약 6억 원. 대만 원문일 200만 위안의 현실적 한국화. 미등기였지만 토지 대장상 명백히 김 영감님 소유였던 땅이 개발 붐을 타고 황금알을 낳은 것입니다. 김 영감님은 3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딸 부부를 불렀습니다. 이 돈 이렇게 쓰겠다. 1억은 내 병원비랑 여행 경비로 남겨두마. 그리고 나머지 5억 중 4억으로 너희 집 대출 갚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라. 나머지 1억은 네 이름으로 신탁 맡겨둘 테니 나중에 써라. 딸은 펄쩍 뛰었습니다. 아빠, 너무 많아요. 우린 못 받아요. 김 영감님은 단호했습니다. 지난 10년 너희가 나에게 집을 주었다. 민호 녀석 2억 5천 가져가서 나한테 소파 한 자리 내줬다. 너한테 주는 4억은 내가 진짜 침대에서 자게 해준 값이다. 6. 탐욕의 방문, 그리고 법정. 소식은 빠릅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6억 보상금 받았다더라. 근데 그걸 몽땅 지은이한테 줬대. 기름 끓는 냄비에 물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 부부가 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뻔질나게 차려입고서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어색한 침묵 후 민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저 사실 사업도 힘들고 아버지 좀 더 편하게 모시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며느리 미경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아버님 모시는 거 다시 상의하려고요. 김 영감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미 정리 끝났다. 5억은 지은이 주고 1억은 내가 쓴다.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전부 다요? 저 장남이에요. 저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상속? 나 아직 안 죽었다. 이건 내 재산이야. 아버지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모양인데 이거 소송감이에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때 사위 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양심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아버님 소파에서 재우고 쫓아낸 게 누군데. 민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빠져. 남의 집안일에. 아버지, 저 진짜 법정 갑니다. 증여, 무효 소송할 거예요. 김 영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라. 가서 고소해. 난 안 무섭다. 넌 지금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네가 천하의 불효자라는 걸 증명하러 온 거야. 결국 법정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유류분 침해니 증여의 불공정성이니 하며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아들 측,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최근 5년간 아버지를 어떻게 부양했습니까? 민호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연락을 끊으셔서 김 영감님이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아들 집에서 나올 때 제 통장에 30만 원 있었습니다. 1년 반을 소파에서 잤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저놈이 저를 버린 겁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 자금은 피고 아버지의 고유 재산이며 생존 시 적법한 증여 절차를 거쳤다. 원고하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기각한다. 7. 진정한 자유. 그리고 마지막 노래.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6억 보상금 딸에게 다 준 아버지, 고소한 아들 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람들은 딸이 진정한 자식이다.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민호는 창피해서 가게 문도 못 열 지경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김 영감님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줄 건 다 줬고 남길 건 남겼다. 이제 됐다. 어느 날 오후 손자 민호의 아들에게서 몰래 전화가 왔습니다. 공중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김 영감님은 목이 메었습니다. 할애비도 보고 싶다. 나중에 네가 커서 자유로워지면 그때 놀러 오너라. 맛있는 거 사줄게. 김 영감님은 남은 돈으로 인카이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눈 내리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젊은 날 아내와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빚 다 갚았어. 당신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날 밤 호텔에서 그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 영감님은 동네 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연말 발표의 날 그는 무대에 홀로 섰습니다. 공명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실린 진심이 관객을 울렸습니다. 객석엔 딸 지은과 사위, 손녀가 앉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젊을 땐 내 능력이 부족해 가족을 고생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늙고 보니 알겠더군요. 이러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피는 물보다 진한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지만 그 사랑을 이용하는 자식에게까지 무한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처럼 단호하게 끊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니 용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인생을 통찰하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은 외로움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하다 영혼까지 저당 잡힌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작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소박한 커뮤니티 센터였죠. 저와 임 여사님, 그리고 레온의 가족, 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들이 모여 만든 나를 지키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레오도 이제는 구김살 없이 밝게 웃습니다. 가끔 치료 감호소에 있는 지은이를 면회하러 갑니다. 딸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평화는 자식이나 종교, 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지킬 힘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따뜻함에 속지 마세요. 가장 부드러운 손길 속에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